자, 73회 이론 기출문제예요. 자, 1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항목은 자, 1번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은 현금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좌 예금도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고 단기 대여금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두 개네요.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면 뭐가 있어요? 현금,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있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에 대해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거까지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봅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재고자산의 손상으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면 저가법을 사용해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맞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떨어지게 되면 시가로 장부가액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2번. 재고자산의 시가는 매 회계기간 말에 추정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거고, 자, 시가가 다시 올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되면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맞고요. 다음 3번.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내가 마트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과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새우깡도 있고 뭐 양파링도 있고 그죠? 원래 그거 항목별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과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따로 하기가. 그랬을 때는 그냥 과자, 음료수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통합해서 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에도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한다? 원재료가 제품의 시가가 올라가는 건데 원재료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저가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요. 다음 3번.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2019년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2018년 6월 1일에 매도 가능 증권 120주를 주당 6만 원에 취득했어요. 근데 2018년 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20만 원은 발생했네요. 주당 공정가치가 5만 원으로 떨어져서. 자, 그런데 이거를 2019년 5월 1일 120주를 주당 5만 원에 처분했대요.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 한 적 있는데 처분 손익을 물어보게 되면 중간에 평가했던 거 고민하지 말고 최초 취득가액이랑 처분가액을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6만 원에 취득을 했죠. 120주를. 근데 주당 5만 원에 처분을 했으니까 만 원씩 120주. 그래서 12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는 4번이고요. 다음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사채의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사채는 재무상태표상 자본 조정이에요. 사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 다음 2번. 사채가 할증 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기 감소한다. 요거랑 비슷한 말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잖아요. 그죠? 상각을 할 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각액이 증가하게 되면 장부가액이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채를 예를 들어서 액면이 만 원짜리 사채인데
이거를 발행 가격이 얼마냐면 12,000원에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할증 발행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자, 사채의 액면은 10,000원짜리인데 2,000원 비싸게 발행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2,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액은 12,000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만약에 만기가 3년짜리다 그러면 3년에 걸쳐서 매년 상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해에 500원을 상각을 했다고 볼게요. 그럼 500원을 상각을 하게 되면 얘가 1,500원으로 줄어들죠. 우리 예전에 그거 했잖아요. 이자 줄 때 상각하잖아. 그래서 차변에 뭐 이자 비용, 뭐 액면 이자율이 뭐 10%라고 가정을 하면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건 10%, 1,000원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액면 이자율. 그리고 사채를 할증 발행했으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으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500원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이자 비용이 500원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를 500원 상각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채는 원래 10,000원짜리인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500원 상각했으니까 1,500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부가액이 11,50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차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에 그 얘기 나와 있네요.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고 그랬죠. 사채를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할인 발행 차금이든 매년 상각액은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클 경우에 할증 발행한다? 자,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액면 금액보다 비싸게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회사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보다 우리 회사에서 주는 이자가 더 많대. 더 많이 준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거를 사려고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럼 사채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액면 이자율이랑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는 무슨 발행, 이럴 때는 액면 발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랑 시장 이자율 비교했을 때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 그러면 우리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 걸 안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게 발행이 되겠죠. 그래서 할인 발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자,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더 많이 준대요. 그럼 사람들이 살려고 몰리겠죠? 그러면 우리 거 가격이 증가하니까 할증 발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에는 2번만 옳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2번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었어요. 자, 1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맞죠? 3번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전액 인식한다?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없으면 그동안 원가 있죠. 원가. 수입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발생 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4번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맞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에 해당한다. 맞죠? 기초 원가라고도 하고 기본 원가라고도 했어요. 다음 2번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에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원가를 직접비, 직접 원가라고도 하죠. 직접비라 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간접비라 한다. 맞죠? 다음 3번 변동비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변동비. 변동비는 뭐 쉽게 설명하면 재료 같은 거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붕어빵을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 한 컵이 들어간다고 하면 두 개 만들려면 두 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었죠. 변동비. 다음 4번 가공비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계한 원가를 말한다.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친 걸 가공비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7번이요. 다음 자료에 의한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자, 기초 제공품이 100만 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50만 원, 제조 간접비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40%,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1.2배, 기말 제공품이 2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려면 제공품 계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제공품 계정을 보시면, 자, 기초 제공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요 세 개를 합친 걸 뭐라고 얘기했죠?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완성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 여기에 기말 제공품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대로 다 보면 되겠네요. 기초 제공품이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를 구하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제조간접비의 1.2배.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40%,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50만 원에 0.4. 그러면 220만 원이에요. 그럼 얘가 220만 원이고, 직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의 1.2배요. 곱하기 1.2 하게 되면 264만 원. 자, 거기에 기말 제공품이 200만 원이라고 했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50만 원이라고 알려줬죠. 자, 이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죠, 이제. 자, 합계는 750만 원이고, 얘도 750만 원이 되니까, 그러면 166만 원이 되네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다음 8번. 다음 자료에 의한 기계 작업 시간당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2,500만 원, 제조 지시서의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이 500시간,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율은 기계 작업 시간당 5만 원. 근데 제조 간접비 과소 배부액이 10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실제 발생액이 2,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를 과소 배부했다고 했으니까 100만 원. 그럼 예정 배부액이 얼마가 돼요? 2,4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만 원 과소 배부했으니까. 그러면 2,40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인데, 자, 2,400만 원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정 배부액이
자, 그러면 지금 예정 배부율이 얼마인지 모르고 대신에 실제 작업 시간 알려줬잖아요. 몇 시간? 500시간. 자, 그러면 나누면 되겠네요. 2,400만 원을 나누기 500으로 나누게 되면 자, 예정 배부율은 48,000원이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자,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에요. 그죠?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한 거고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연속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한 건 1번 건설업이고 휴대폰이나 필기류, 냉장고 이런 것들은 대량 생산을 하죠. 그래서 얘네는 종합 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이더라. 다음 10번. 종합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단기에 실제 발생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합계를 계산하면 얼마냐? 자, 그러면 단기에 완성품 환산량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완성품 환산량은 선입선출법이니까 어떻게 계산하죠? 자,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말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 그리고 기초 제공품을 빼는 거죠. 자, 선입선출법이었을 때. 근데 평균법이다 그러면 기초를 안 빼잖아요. 그쵸? 완성품 환산량. 자, 그럼 나와 있는 대로 완성품 수량이 몇 개예요? 4,000단위라고 써 있죠. 4,000단위 플러스 기말 제공품이 자,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먼저 계산하면 완성품 수량 4,000개에다가 기말이 1,200단위. 1,200단위에는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으니까. 그러면 1,200개 그리고 기초에도 1,000단위는 처음에 다 전량 투입을 했으니까 1,000개 분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그러면 4,200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똑같이 4,000단위에다가 기말에 1,200개에 몇 퍼센트 완성했어요? 60%죠? 그러면 1,200개에 60%. 그러면 720개. 그리고 기초 제공품은 1,000개에 30% 완성도니까 그러면 300개. 그러면 4,400, 4,420인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완성품, 실제로 발생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합계액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친절하게도 단위당 원가를 다 알려줬어요, 거기서. 자, 문제에서 밑에 보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000원이죠? 그러면 4,200개 곱하기 1,000원 하고 4,420개 곱하기 가공비는 1,200원이죠? 1,200원. 그러면 재료비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420만 원이고 가공비는 4,420 곱하기 1,200원. 그러면 530만 4천 원. 자,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950만 4천 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자, 1번 국외 제공 용역. 자, 이건 수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외국 사람한테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2번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업체 간에 재화를 공급한 거예요. 자, 이거는 국내 거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보세구역 안에 있는 거래처들끼리 재화를 공급한 거예요. 그럼 그건 재화의 공급인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은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발급 의무가 없고요. 부동산 임대 용역 중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한다고 했어요. 누구만 빼고, 직매장 반출만 빼고 간주 공급은 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11번에는 2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것은? 자, 1번 국내산 비식용 미가공인 농축수 임산물 면세죠. 2번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예요. 주택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다음 우표, 인지, 증지, 복권 다 면세죠. 그 다음에 고속철도 KTX죠, 그죠? 자, KTX는 과세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대중교통 중에 빠르면 과세, 늦으면 면세. 그래서 항공기나 택시나 고속, 그 다음에 우등버스 있죠. 고속버스 중에 우등버스. 얘네들은 과세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4번이고요.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일반 환급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월에서 예를 들어서 4월에서 6월 거를 언제 신고 납부하죠?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잖아요. 얘가 확정 신고 기한이에요. 기한. 그러니까 요거 용어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걸 신고해야 되는 7월 25일을 확정 신고 기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0일이 아니라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다음 2번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 사업자와 설비 투자를 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맞죠? 다음 3번 조기환급 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을 말한다. 기억나시나요? 자, 조기환급은 1월 1일에서 1월 30일 것까지를 2월 25일 날 신고를 하고 언제?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형태예요. 조기환급은. 근데 매월 그러니까 1월에서 그 다음에 2월 1일에서 2월 28일 것까지를 3월 25일까지 신고해서 15일 이내 3월 1일에서 3월 31일 것까지를 4월 25일 날 신고해서 15일 이내 이렇게 매월 할 수도 있고 매 2월은 무슨 뜻이에요? 1월 1일에서 2월 28일 것까지 두 달치를 묶어서 3월 25일 날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에서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치를 묶어서 4월 25일 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월 1일에서 4월 말까지는 안 됩니다. 과세 기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매 2월 신청할 수 있다. 그게 3번이고요. 다음 4번. 예정신고 기한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조기환급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월 1일에서 3월 31일 것까지를 4월 25일 날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조기 환급 대상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에 조기 환급 대상이 없다. 그러면 30일이 그러니까 이건 환급을 안 해주겠죠. 예정 신고 기한권은 환급 안 해주잖아요. 왜? 확정 신고 때 빼줄게 이런 식이죠. 근데 지금 얘는 예정 신고 기간 중에 조기 환급 대상이 있어서 조기 환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 환급이 될 것이다. 되셨나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네요.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거. 자, 사채에 대한 이자는 이자 소득 맞고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한 소득 중에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연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자, 이연 퇴직 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자 소득이 아니에요. 다음 3번에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도 이자고요.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로 보는 거죠. 다음 15번 개인 사업자 이영희는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한 결과 당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예전에 이거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손금 산입, 손금 불산입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소득금, 수입 금액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래서 자, 세무 조정을 할 때는 당기 순이익에서 이익에서 자, 여기에다가 총 수입 금액 산입은 더하고 총 수입 금액 불산입을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 건 버른 걸로 쳐야 된다고 그랬죠. 필요경비 불산입 그 다음에 여기에다 필요경비 산입되는 항목들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총수익 금액 산입 100만 원. 여기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그랬죠?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요. 1,000만 원에서 자, 총수익 금액 산입 100만 원. 그 다음에 총수익 금액 불산입 600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입이 900만 원. 그 다음에 필요경비 산입이 지금 800만 원. 얼마인가요? 그러면 1,000만 원 더하고 1,400을 빼니까 600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